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10살 여자아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허름한 국밥집 안에 울려 퍼졌고 그 손에는 낡아 빠진 금반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이 옆엔 7살 남자아이와 5살 여자아이가 눈물 범벅이 된 채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있었고 세 아이 모두 엄마의 마지막 유품을 팔아야 하는 상황에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국밥집 밖에서 갑자기 차 소리가 들려왔고 검은색 벤츠 대여섯 대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줄지어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더니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고 국밥집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체 이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국밥 한 그릇 나눠 먹던 세 아이 앞에 갑자기 나타난 벤츠 행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사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 오는 밤 허름한 월세방 앞에 경찰차 한 대가 멈춰 섰고 파란 불빛이 좁은 골목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계단을 올라와 낡은 철문을 두드렸고 안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잠옷 차림의 10살 여자아이가 고개를 내밀었고 경찰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 계세요? 아이는 고개를 저으며 엄마가 배달 나가셨다고 대답했고 경찰관은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사고가 났어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아이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고 뒤에서 7살 남자아이와 5살 여자아이가 언니 뒤로 고개를 내밀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방으로 밀어넣으며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으라고 말했고 경찰관을 따라 계단을 내려가면서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영안실은 너무 차가웠고 하얀 천으로 덮인 사람의 형체를 보는 순간 첫째는 그게 엄마가 아니길 바랐지만 간호사가 천을 걷어내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눈을 감고 있었고 평소처럼 피곤해 보였지만 이번엔 영영 깨어나지 않을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경찰관이 설명하길 배달 중 트럭과 충돌했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했으며 아이는 그 말을 듣는 내내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엄마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눈에 들어왔고 평소엔 꽉 끼었던 그 반지가 이제는 너무 헐거워져서 빠질 것 같아 보였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야위었는지 그제야 알게 됐고 아이는 조심스럽게 엄마 손을 잡아 반지를 빼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뭔가가 가슴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동생들 앞에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보호자가 어디 계시냐는 간호사의 질문에 제가 보호자라고 대답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복지관 선생님이 간소하게 치러주셨고 빈소엔 국화 몇 송이와 엄마 사진 한 장만 놓여 있었습니다. 조문객은 중국집 사장님과 복지관 선생님, 그리고 월세방 옆집 아줌마 정도였고 모두들 안타깝다는 말만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5살 셋째는 상황 파악을 못한 채 엄마 사진 앞에서 언제 깨냐고 물었고 첫째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7살 둘째는 장례식장에 온 이후로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저 엄마 영정 앞에 앉아서 멍하니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아이들은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담요를 덮고 잠을 청했지만 첫째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고 주머니 속 금반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엄마가 늘 끼고 다니던 이 반지가 유일한 유산이었고 이걸 팔면 한 달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계산이 머릿속에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삼남매는 월세방으로 돌아왔고 집주인 아줌마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들아, 나도 딱 한 건 아는데 밀린 월세 30만 원 언제 줄 거니? 첫째는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했지만 집주인은 고개를 저으며 자기도 사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까지 안 내면 나가야 해. 알았지? 문이 닫히고 나서야 첫째는 주저앉았고 셋째가 언니 왜 우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한 통과 계란 2개가 전부였고 쌀통엔 밥 한 끼 지을 만큼의 쌀만 남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날 저녁 계란 2개로 계란말이를 만들어 동생들에게 먹였고 자신은 물만 마시며 배를 채웠습니다. 동생들을 재운 뒤 첫째는 엄마 옷장을 뒤졌고 낡은 옷가지들 사이에서 헌 신발 한 켤레와 때 묻은 알치마만 발견했습니다. 그 어떤 돈도 통장도 귀중품도 없었고 오직 손에 쥔 금반지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째는 동생들을 깨워 옷을 입히고 손을 잡고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가? 둘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고 첫째는 밥 먹으러 간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금은방을 찾아가려는 길이었지만 동생들을 집에 혼자 둘 수는 없었고 셋이 함께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간 금은방은 작고 허름한 곳이었고 주인은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첫째가 반지를 내밀자 주인은 대충 한번 보고는 3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걸 느꼈고 이게 3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요. 3만 원이요? 주인은 요즘 금감 떨어졌다며 애들이 금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핀잔을 주었고 첫째는 분해서 반지를 도로 집어넣고 금은방을 나왔습니다. 복지관으로 향한 아이들은 선생님을 만났고 선생님은 라면을 끓여주며 보육원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격렬하게 고개를 저으며 우린 안 떨어진다고 외쳤고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그럼 돈은 어떻게 벌 거냐고 물었습니다. 첫째는 대답하지 못했고 선생님은 비상식량으로 라면 몇 개와 통조림 2개를 챙겨주며 일단 며칠은 버텨보라고 말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온 첫째는 다시 금은방을 찾아갔고 이번엔 조금 더 깨끗해 보이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저씨, 다른 곳에선 너무 싸게 쳐줘서요. 주인은 반지를 받아 자세히 들여다봤고 뭔가 이상한 표정을 지으며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엄마가 끼고 계셨어요. 주인은 엄마가 어떤 분이냐고 다시 물었고 첫째는 울먹이며 돌아가셨다고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미안한데 이건 못 산다고 말했고 왜냐고 묻는 첫째에게 그냥 못 산다며 다른데 가보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날 밤 월세방으로 돌아온 삼남매는 라면 하나를 셋이 나눠 먹었고 셋째는 언니나 배고프다고 칭얼댔습니다. 둘째가 조용히 언니 괜찮냐고 물었고 첫째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셋째를 재운 뒤 첫째는 어둠 속에서 혼자 울었고 엄마라고 중얼거리며 나 어떡하냐고 되뇌었습니다. 손에 쥔 금반지는 여전히 차갑기만 했고 이게 대체 뭐길래 아무도 사지 않으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엄마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고 그러면서도 당장 내일 월세를 내야 한다는 현실이 목을 조여왔습니다. 첫째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악몽 속에서도 집주인 아줌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주인 아줌마가 다시 문을 두드렸고 첫째는 문틈 사이로 고개만 내민 채 오늘 중으로 꼭 구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집주인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으며 오후 6시까지라고 못을 박았고 그때까지 돈이 없으면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을 남기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문을 닫은 첫째는 주저앉아서 한참을 생각했고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반지를 팔아야 했고 어디든 받아주는 곳을 찾아야 했으며 설령 헐값이라도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동생들을 깨워 옷을 입히고 남은 라면 반 개를 끓여 셋이 나눠 먹었으며 셋째는 이게 다냐고 물었지만 첫째는 저녁에 더 먹자고 달랬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 알려준 고급 금은방 주소를 수첩에서 꺼내 확인했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하는 먼 곳이었지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셋째는 졸음에 겨워 첫째 무릎에 머리를 기댔고 둘째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주머니 속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이게 정말 마지막이라고 되뇌었고 엄마 미안하다는 말을 속으로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도착한 곳은 번화가 한복판이었고 깨끗한 건물들 사이로 고급 승용차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금은방은 빌딩 1층에 자리 잡고 있었고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금붙이들이 진열돼 있었으며 입구엔 정장 입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첫째는 잠시 주춤했지만 동생들 손을 꼭 잡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나이 든 남자가 확대경을 들고 무언가를 감정하고 있었으며 첫째가 다가가자 고개를 들어 아이들을 쳐다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중한 말투였지만 아이들을 보는 눈빛엔 의아함이 서려 있었고 첫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꺼내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정사는 반지를 집어들고 가볍게 무게를 가늠하더니 확대경을 가져와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반응이 없었지만 반지 안쪽을 들여다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확대경을 내려놓더니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그러고는 첫째를 빤히 쳐다보며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었고 목소리 톤이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유품이에요. 첫째가 대답하자 감정사는 엄마 성함이 뭐냐고 다시 물었고 김은채라고 대답하는 순간 감정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보겠니? 감정사는 반지를 들고 안쪽 사무실로 들어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전화 거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첫째는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으며 둘째가 언니 손을 잡으며 빨리 나가자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 감정사의 목소리가 커졌고 확실합니다. 각인이 일치해요. 그런데 애가 셋이나 있어요 라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첫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고 본능적으로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셋째를 안아들고 둘째 손을 잡아 금은방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뒤에서 감정사가 야 잠깐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첫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으로 뛰어들었고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려 골목 구석에 숨어서야 멈췄고 셋은 숨을 헐떡이며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언니, 왜 도망쳤어? 둘째가 물었고 첫째는 대답하지 못한 채 그저 무섭다고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첫째는 계속 뒤를 돌아봤고 누가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으며 지하철 안에서도 주변 사람들이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월세방이 있는 골목에 거의 다 왔을 때 첫째는 골목 입구에서 멈춰 섰고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안쪽에 주차돼 있는 게 보였습니다. 평소엔 없던 차였고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것 같았으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데리고 골목으로 들어가지 않고 반대편 큰 길로 돌아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골목을 지켜보니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월세방 계단 앞에 서 있는 게 보였고 집주인 아줌마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사진 같은 걸 보여주며 뭔가를 물어보는 것 같았고 집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위층을 가리켰습니다. 첫째는 편의점 구석으로 동생들을 데리고 가서 웅크리고 앉았고 셋째는 왜 집에 안 가냐고 울먹였지만 조금만 있자고 달랬습니다. 둘째는 아무 말 없이 언니 손을 꼭 잡았고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이 뭘 사지 않으면 나가라는 눈빛을 보냈지만 첫째는 모른 척하고 유리창 너머를 계속 지켜봤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남자들이 차에 올라타고 골목을 빠져나갔고 첫째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고 저 사람들이 다시 올 것 같다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편의점에서 2시간을 더 보낸 뒤 해가 완전히 지고 나서야 조심스럽게 골목으로 들어갔고 주변을 살피며 계단을 올라 월세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집주인이 들어왔던 흔적이 역력했으며 탁자 위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까지라고 했지? 내일 아침까지 짐 싸. 경찰 부른다. 첫째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고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주머니 속에 있었고 팔지도 못했으며 이제 월세도 못 내고 쫓겨나게 생겼고 게다가 정체 모를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대체 이 반지가 뭐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고 엄마는 왜 이런 걸 남긴 건지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셋째가 배고프다고 칭얼거렸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만 남아 있었으며 쌀도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남은 쌀로 죽을 쓰기 시작했고 물을 많이 부어서라도 양을 늘려야 했으며 동생들에게 먹이면서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동생들을 재운 뒤 첫째는 혼자 앉아서 반지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복지관 컴퓨터실에서 검색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집엔 돋보기가 없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최대한 가까이 대고 봤지만 희미한 글자 같은 게 보일 뿐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째는 수첩을 꺼내 그 모양을 따라 그려봤고 S자 같은 게 보이는 것 같았으며 그 뒤로 숫자 같은 것들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왜 사람들이 이 반지를 보고 놀라는지, 왜 낯선 남자들이 자신들을 찾는지 모든 게 미스터리였고 두려웠습니다. 첫째는 반지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고 혹시 그 남자들이 다시 온 건 아닌지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녘 첫째는 잠을 거의 자지 못한 채 눈을 떴고 창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골목 어딘가에서 차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보니 어젯밤과 다른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서 있었고 차 안에 사람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첫째는 재빨리 커튼을 닫고 뒤로 물러섰으며 숨소리마저 죽인 채 귀를 기울였지만 다행히 발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고 동생들은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으며 첫째는 조용히 일어나 가방을 꺼내 옷까지 몇 벌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고
월세를 못 낸 것보다 저 정체 모를 사람들이 더 두려웠으며 일단 어디든 피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엄마 사진 한 장과 동생들 옷, 그리고 복지관에서 받은 통조림 2개를 가방에 넣었고 주머니 속 반지를 확인한 뒤 동생들을 깨웠습니다. 일어나, 우리 나가야 돼. 첫째의 다급한 목소리에 둘째가 먼저 눈을 떴고 언니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셋째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첫째는 조용히 하라며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짐을 다 챙긴 뒤 첫째는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계단을 내려다봤으며 아래층은 조용했고 집주인 방에서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새 아이는 발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계단을 내려갔고 골목 입구로 가지 않고 반대편 좁은 샛길로 빠져나갔습니다. 뒤돌아보니 월세방 건물이 점점 작아졌고 엄마와 함께 살던 마지막 공간이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먹먹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고 출근하는 사람들 사이로 새 아이가 큰 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이상했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첫째는 계속 뒤를 돌아봤고 혹시 따라오는 차가 있는지 확인했으며 다행히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할 때 교통카드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경고음이 울렸지만 일단 타고 봐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지하철은 비교적 한산했고 구석자리에 앉은 첫째는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셋째를 옆에 앉혔으며 둘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우리 어디가? 셋째가 다시 물었고 첫째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복지관 간다고 말했습니다. 복지관 선생님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고 적어도 하루 이틀은 머물 곳을 찾아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달렸고 첫째는 피곤함에 눈이 감겼지만 차마 잠들 수 없었으며 주머니 속 반지를 계속 만지작거렸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 하나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고 팔지도 못하고 버리지도 못한 채 짐만 되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했을 때는 아침 8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선생님은 아직 출근하지 않았으며 건물 앞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셋째는 배고프다고 칭얼거렸고 첫째는 가방에서 통조림 하나를 꺼내 따개로 열었지만 따개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따개를 빌려달라고 했고 점원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따주긴 했지만 다시는 오지 말라는 눈빛이었습니다. 참치 통조림을 셋이 손으로 떠먹었고 셋째는 맛있다며 웃었지만 첫째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아침 9시가 되자 복지관 문이 열렸고 선생님이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첫째는 가방을 들고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놀란 표호로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첫째는 울먹이며 집에서 쫓겨났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고 사무실에 앉혀놓고 따뜻한 우유와 빵을 꺼내 주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선생님은 컴퓨터를 켜며 보육원 리스트를 검색하기 시작했고 첫째는 패닉 상태로 안 된다고 소리쳤습니다. 우린 절대 안 떨어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10살짜리 아이가 동생 둘을 먹여 살릴 수 없다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눈물을 흘리며 방법이 있을 거라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미 한계라고 말했습니다. 둘째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우리 할아버지 없냐고 물었고 선생님은 엄마한테 들은 적 있냐고 되물었지만 둘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가족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고
친척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였으며 호적 등본을 떼어봐도 엄마 이름만 나올 거라고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오늘 안에 보육원 배정을 신청하겠다고 했고 셋이 같은 곳에 갈 수 있을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복지관을 나온 첫째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고 동생들 손을 잡은 채 목적지도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고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걸 보며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 엄마는 혼자서 어떻게 우리 셋을 키웠을까? 그 힘은 어디서 났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햇빛에 비춰봤고 금빛이 반짝이며 뭔가 새겨진 글자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반지를 눈앞에 바짝 갖다 대고 안쪽을 들여다봤으며 S 다음에 오는 글자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름? 아니면 숫자? 정확하진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새겨져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게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아야 했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첫째는 다시 복지관으로 돌아갔고 선생님 몰래 컴퓨터실로 들어가 인터넷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S 금반지 각인이라고 쳤지만 별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S그룹 반지라고 검색하자 몇 가지 기사가 떴습니다. 대기업 S그룹 관련 기사들이었고 그중 한 기사에 창업주의가의 가보에 대한 내용이 있었으며 사진은 없었지만 특별한 각인이 새겨져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고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동시에 말도 안 된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대기업 회장 집안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 리 없었고 평생 배달이라며 근근히 살았던 사람이었으며 S그룹 같은 건 텔레비전 뉴스에서나 보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 감정사가 보인 반응, 전화하던 목소리, 그리고 집 앞에 나타난 정장 입은 남자들을 생각하면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첫째는 더 자세히 검색하려 했지만 컴퓨터실 문이 열리며 선생님이 들어왔고 뭐 하냐고 물으며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첫째는 결심을 했고 반지를 제대로 감정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금은방은 안 됐고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야 했으며 그러려면 큰 박물관이나 감정원 같은 곳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께 거짓말을 했고 친구 집에 하룻밤 자러 간다고 말했으며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어차피 내일이면 보육원 배정될 거라며 허락했습니다. 복지관을 나온 새 아이는 다시 지하철을 탔고 이번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박물관이라면 유물 감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들이라면 이 반지가 뭔지 알아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저녁 무렵 박물관에 도착했지만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고 경비원이 내일 다시 오라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첫째는 절박한 마음으로 제발 좀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경비원은 규정이라며 단호하게 거절했고 결국 박물관 계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으며 박물관 주변은 한산해졌고 새 아이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셋째는 피곤에 지쳐 첫째 무릎에서 잠들었고 둘째는 배고프다는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첫째는 남은 돈을 세어봤고 1,000원짜리 몇 장과 100원짜리 동전들이 전부였으며 이걸로 밥을 사 먹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제일 싼 삼각김밥 2개를 샀고 동생들에게 하나씩 주고 자신은 물만 마셨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추워지기 시작했고
가방에서 옷을 꺼내 셋째를 덮어줬으며 둘째와 함께 서로 껴안고 앉아서 추위를 견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이들을 힐끔 쳐다보다가 그냥 지나갔고 누구도 괜찮냐고 묻지 않았으며 세상은 생각보다 차갑다는 걸 첫째는 그날 밤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새벽 2시쯤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다 멈춰섰고 경찰관이 내려서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부모님은? 첫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곧 온다고 거짓말했고 경찰관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파출소 가자고 했지만 첫째는 정말 곧 온다며 버텼고 결국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담요 한 장을 건네주고 떠났습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첫째는 동생들을 깨우지 않으려 몸을 웅크린 채 잠을 청했지만 눈이 감기지 않았습니다. 박물관 계단에서 맞는 첫 노숙이었고 경찰이 준 담요 한 장으로는 추위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했으며 둘째가 자다가 부들부들 떨자 첫째는 자신의 옷을 벗어 동생에게 덮어줬습니다. 멀리서 술 취한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 아이들 쪽으로 걸어오는 발소리에 첫째는 긴장한 채 눈을 떴지만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몇 개 보였고 엄마가 살아있을 때 별 보며 소원 빌면 이뤄진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으며 첫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우리 좀 도와줘. 제발. 그렇게 간절히 빌었지만 하늘은 아무 대답이 없었고 차가운 바람만 불어왔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첫째는 동생들을 깨웠고 셋째는 자다 깬 얼굴로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박물관이야. 오늘 여기서 중요한 일 해야 돼. 첫째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고 근처 공중화장실에서 셋이 번갈아가며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박물관 개관 시간은 오전 10시였고 그때까지 근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주머니에 남은 돈은 500원이 전부였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가다 진열된 빵들을 보며 셋째가 저거 먹고 싶다고 말했지만 첫째는 조금만 참으라고 달래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햇빛을 쬐며 몸을 녹이고 있는데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아저씨가 다가와 아침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첫째가 고개를 저으자 아저씨는 주머니에서 찐빵 2개를 꺼내 건네며 자기 아들도 너희만 했을 때 생각난다고 말했고 첫째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으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10시가 되자 박물관 정문이 열렸고 첫째는 동생들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관람료를 내라고 했지만 어린이는 무료라는 안내판을 보고 안도했으며 안내 데스크로 가서 감정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감정이냐고 되물었고 첫째는 금반지 감정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긴 박물관이지 금은방이 아니에요. 그런 건 보석 감정원 가야죠. 직원의 차가운 대답에 첫째는 당황했고 그래도 한 번만 봐달라고 애원했지만 직원은 규정상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른 직원에게도 물어봤지만 똑같은 대답만 돌아왔고 결국 첫째는 박물관 로비 한 구석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둘째가 조용히 다가와 언니 괜찮냐고 물었고 첫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거짓말했지만 사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는데 나이 든 할아버지 한 분이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박물관 자원봉사자였고 아이들이 이상해 보여서 왔다고 했으며 첫째는 더 이상 숨길 힘도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고 남은 건 반지 하나뿐인데
이게 뭔지 알고 싶다고 금은방에서는 이상하게 반응하고 무서운 사람들이 쫓아온다고 털어놨습니다. 할아버지는 반지를 한번 보자고 했고 첫째가 꺼내 보여주자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확실히 평범한 금반지는 아니구나. 안쪽에 각인이 있어.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돋보기를 꺼내 반지를 비춰봤고 잠시 후 놀란 표정을 지으며 첫째를 쳐다봤습니다. 얘야, 이거 S그룹 마크 같은데? 첫째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고 역시 그랬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그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박물관 사무실로 아이들을 데려갔고 컴퓨터를 켜서 S그룹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고층 빌딩 사진과 함께 서창현 회장의 얼굴이 나왔고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라는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창업주 일가에게만 물려지는 갑오 반지가 있다는 소문이 있어. 정확한 사진은 공개된 적 없지만 특별한 각인으로 진위를 확인한다고 하더구나. 할아버지의 말에 첫째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그렇다면 엄마가 대체 누구였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배달일하며 월세방에서 살던 엄마가 재벌 집안이랑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인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고 할아버지도 혹시 가짜는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엄마 성함이 뭐니? 김은채라고 대답하자 할아버지는 S그룹 회장 가족관계도를 검색했지만 공개된 정보엔 외동딸이 있었다가 20여 년 전 가출했다는 기록만 있었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혹시 내 엄마가 그 딸일 수도 있겠구나. 할아버지의 조심스러운 말에 첫째는 고개를 저었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했습니다. 엄마는 평범한 사람이었고 재벌 집안 사람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금은방 감정사의 반응, 전화 통화 내용, 집 앞에 나타난 정장 입은 사람들, 그리고 이 반지. 모든 게 설명이 됐고 만약 정말 그렇다면 자신들은 재벌 회장의 손주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는 그게 기쁘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웠으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찾는 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S그룹 본사에 연락해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첫째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은 싫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신들이 정말 손주라면 왜 엄마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엄마에겐 분명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을 나온 새 아이는 다시 거리를 헤맸고 이번엔 복지관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으며 보육원에 배정되면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는 결심을 했고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일하던 중국집. 거기 사장님이라면 엄마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적어도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더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엄마가 일하던 동네로 갔고 익숙한 골목길을 걸어 중국집 앞에 섰습니다. 간판은 여전히 낡았고 가게 안에선 기름 튀기는 소리와 함께 고소한 냄새가 났으며 첫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은 주방에서 짜장면을 볶고 있었고 아이들을 보자 놀란 표정으로 너희 엄마 라고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습니다. 첫째가 돌아가셨다고 말하자 사장님은 국자를 내려놓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으며 이윽고 한숨을 쉬며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사장님은 짜장면 3그릇을 만들어 아이들 앞에 놓았고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습니다. 첫째는 오랜만에 따뜻한 음식을 먹으며 눈물이 날 것 같았고 셋째는 맛있다며 정신없이 먹어댔으며
둘째도 조용히 면을 호로록 넘겼습니다. 사장님은 담배를 피우며 엄마 이야기를 꺼냈고 너희 엄마는 참 특이한 사람이었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처음 여기 왔을 때 손에 굳은 살 하나 없었고 배달 오토바이도 제대로 못 탔으며 주방 일은 더 서툴렀지만 악착같이 배웠다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물으면 아이들 때문이라고 했고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된다고 했으며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했답니다. 한 번은 내가 물었어. 친정에 연락 좀 하지 그러냐고. 그랬더니 너희 엄마가 웃으면서 그러더라. 친정은 없어졌어요. 이제 제 가족은 애들뿐이에요. 사장님의 말에 첫째는 가슴이 먹먹해졌고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었어. 가끔 정장 입은 사람들이 가게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거든. 너희 엄마 보고 가는 것 같았는데 엄마는 못 본 척했어. 나한테는 옛날 아는 사람들인데 만나기 싫다고만 하더라고. 첫째는 반지를 꺼내 사장님께 보여줬고 이게 뭔지 아냐고 물었습니다. 사장님은 반지를 받아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금반지인 건 알겠는데 특별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지만 너희 엄마가 그거 하나는 절대 팔지 말라고 했다는 걸 기억난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짜 굶어 죽게 생겼을 때만 팔라고. 그 전에는 절대 팔지 말라고 했어.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건 애들 목숨줄이라고 하더라고. 첫째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고 엄마는 자신들이 정말 위험할 때 이 반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였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순간이었으며 엄마가 남긴 마지막 안전장치를 사용해야 할 때였습니다. 중국집을 나온 첫째는 마음을 정했고 이제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들을 찾는 사람들이 누구든 어떤 의도든 일단 만나서 진실을 확인해야 했고 엄마가 왜 그런 삶을 선택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할아버지가 있다면 왜 엄마를 찾지 않았는지, 왜 손주들을 이렇게 방치했는지 따져 물어야 했습니다. 첫째는 동생들을 데리고 다시 그 국밥집으로 향했고 엄마 장례식 날 갔던 바로 그 국밥집이었으며 거기서 반지를 팔려고 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왜 하필 거기냐고 둘째가 물었고 첫째는 엄마가 좋아하던 곳이라고 마지막으로 엄마 생각하면서 밥 한 끼 먹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아이들을 알아보고 어서 오라며 자리를 안내했고 첫째는 국밥 하나만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국밥이 나오고 새 아이가 한 그릇을 나눠 먹기 시작했으며 첫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파는데 아는 데 있으세요? 첫째의 떨리는 목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렸고 그 순간이 바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는 곳이 있긴 한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문 닫았을 거라고 말했고 내일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내일까지 버틸 자신이 없었고 오늘 밤을 또 어디서 보내야 할지 막막했으며 남은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국밥을 다 먹고 나서 사장님이 계산하려 하자 얼마냐고 물었고 사장님은 손사래를 치며 그냥 먹고 가라고 했지만 첫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공짜로 받을 수 없어요. 사장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그럼 나중에 갚으라며 장부에 외상으로 적어놨고 첫째는 꼭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밥집을 나서려는 순간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려왔고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에 국밥집 안 사람들이 모두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검은색 벤츠 대여섯 대가 좁은 골목을 가득 메우며 줄지어 섰고 차에서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으며 국밥집 손님들은 수군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첫째는 본능적으로 동생들을 자기 뒤로 숨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으며 드디어 찾아온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밥집 문이 열리고 맨 앞에 선 남자가 들어왔는데 50대쯤 되어 보였고 회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었으며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남자는 국밥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구석에 웅크리고 앉은 새 아이를 발견했고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었지만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저 아이들 앞에서 멈춰 서서 한참을 내려다봤습니다. 첫째는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봤고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상하게도 적대감보다는 안도감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으며 정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S그룹 비서실장 박민수라고 합니다.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가 국밥집 안에 울렸고 주변 손님들이 S그룹이라는 말에 웅성거리기 시작했으며 사장님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첫째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남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은채 되십니까? 첫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고 남자의 눈빛이 흔들렸으며 뭔가 감정이 북받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첫째는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고 그저 고개를 저었으며 그 모습만으로도 남자는 모든 걸 이해한 듯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뒤 남자는 다시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의 본래 성함은 서은채 되십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첫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고 엄마는 평생 김은채로만 살았으며 서은채라는 이름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대답하자 남자는 예상했다는 듯 한숨을 쉬었고 잠시 말을 고르는 듯 하더니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S그룹 서창현 회장님의 외동딸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국밥집 안이 술렁였고 손님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로 아이들을 쳐다봤으며 사장님은 입을 딱 벌린 채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째는 머리가 하얘지는 것 같았고 귀가 멍해지며 남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으며 옆에서 둘째가 언니 팔을 잡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의 손주님들이십니다. 회장님께서 20년간 따님을 찾아오셨고 이제 겨우 남자는 말을 잇지 못했고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으며 뒤에 서 있던 다른 정장 입은 사람들도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는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고 이 모든 게 꿈 같았으며 재벌 회장의 손주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평생 월세방에서 살았고 엄마는 배달 일을 했으며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헌 옷을 물려 입었던 자신들이 대기업 회장의 핏줄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첫째가 부정했고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반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머니께서 끼고 계셨던. 첫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고 남자는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확대경을 꺼내 안쪽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S그룹 창업주 가보 인증번호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고 뒤따라온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반지만으로도 혈통 증명이 가능합니다. DNA 검사 없이도 직계 후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변호사의 말이 계속됐지만 첫째는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저 눈앞이 핑핑 도는 것 같았으며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둘째가 언니 괜찮냐고 물었고 셋째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울음을 터뜨렸으며 첫째는 동생들을 끌어안고 진정시키려 했지만 자신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서실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지금 바로 회장님께 모시겠다고 말했고 차가 준비돼 있으니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첫째는 그 손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고 이 손을 잡는 순간 모든 게 바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엄마가 버리고 떠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거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첫째가 물었고 비서실장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어머니와 회장님 사이에 있었던 일을. 첫째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섰으며 동생들 손을 잡고 비서실장을 따라 국밥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이 뒤에서 잘 가라고 나중에 꼭 들르라고 외쳤고 첫째는 뒤돌아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벤츠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멈춰서서 구경하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 문을 열어주었고 새 아이는 조심스럽게 뒷좌석에 올라탔으며 푹신한 가죽 시트에 앉는 순간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셋째가 여기 푹신하다고 말했고 둘째는 창밖만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첫째는 가슴이 두근거려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차가 출발했고 골목을 빠져나와 큰 도로로 접어들었으며 다른 벤츠들이 앞뒤로 호위하듯 함께 달렸습니다. 비서실장은 앞좌석에 앉아서 뒤를 돌아보며 회장님께서 많이 기다리셨다고 손주들을 만나길 얼마나 고대하셨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손주예요? 첫째가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물었고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아가씨.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빠르게 지나갔으며 점점 높은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고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자신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신기했으며 엄마가 이걸 왜 끝까지 간직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지가 아니라 엄마의 정체성이었고 버릴 수 없었던 과거였으며 동시에 아이들을 위한 마지막 보험이었습니다. 차가 거대한 빌딩 앞에 멈춰 섰고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며 건물 꼭대기에 S그룹 로고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고 새 아이는 고개를 들어 건물을 올려다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기가 본사입니다. 회장님께서 최고층에 계십니다. 비서실장의 안내에 따라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천장은 너무 높아서 목이 아플 정도였으며 직원들이 고개 숙여 인사하며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귀가 먹먹해졌고 셋째는 무섭다며 첫째 손을 꽉 잡았으며 둘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고 끝에 커다란 문이 보였으며 비서실장이 그 문을 노크했습니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리자 거대한 사무실이 펼쳐졌으며 창밖으로 서울 시내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무실 한가운데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있었고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으며 새 아이를 보는 순간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노인은 휠체어를 천천히 굴려 아이들 쪽으로 다가왔고 가까이 오면서 얼굴 표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으며 첫째를 보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은채 얼굴이구나. 노인의 떨리는 목소리가 사무실에 울렸고 첫째는 그게 엄마 이름이라는 걸 깨달았으며 이 노인이 엄마 아버지라는 게 자신들의 할아버지라는 게 실감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첫째 앞에서 휠체어를 멈췄고 떨리는 손을 뻗어 첫째 얼굴을 쓰다듬으려 했지만 중간에 멈췄으며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했고 70이 넘은 노인이 어린아이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에 비서실장과 다른 직원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셋째가 첫째 뒤에서 고개를 내밀며 할아버지 왜 우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그 목소리에 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못했단다. 너희 엄마한테, 너희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첫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화를 내야 할지 위로를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며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을 운 뒤에야 겨우 진정했고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앉으라고 손짓했으며 비서실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새 아이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맞은편에 세우고 아이들을 바라봤으며 한참을 말없이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엄마 이야기를 해줘야겠구나. 20년 전 일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후회와 그리움이 섞여 있었으며 첫째는 주먹을 꽉 쥐고 그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왜 가족을 버렸는지, 아니 버림받았는지 그 모든 진실을 이제 알게 될 것 같았고 그게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고 20년 전 21살이었던 외동딸 은채의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천천히 시작됐고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배어 있었으며 창밖 서울 전경을 바라보는 눈빛은 과거 어딘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은채는 우리 집안의 유일한 딸이었어. 외동딸이었지. 할머니는 은채를 낳고 몸이 안 좋아지셔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은채가 우리의 전부였단다. 할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으며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젊은 여자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첫째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고 그건 분명 엄마였으며 하지만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깨끗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곱게 빗어내리고 무엇보다 걱정 없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은 첫째가 기억하는 피곤하고 수척했던 엄마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게 20살 때 은채야. 대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지. 미술을 전공했어. 그림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고 딸을 떠올리는 아버지의 얼굴이었으며 첫째는 그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엄마가 그림을 그렸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게 슬펐습니다. 은채가 21살 되던 해봄이었어. 대학교 축제에서 한 남자를 만났지. 미대생이었는데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고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는 아이였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굳어지기 시작했고 주먹을 쥔 손이 떨리는 게 보였으며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은채가 그 남자를 데려왔을 때 나는 반대했어.
우리 집안의 격에 맞지 않는다고, 재산도 없고 배경도 없는 남자랑은 안 된다고 했지. 하지만 은채는 듣지 않았어. 사랑한다고, 돈이나 집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 사람과 결혼하겠다고 우겼단다. 할아버지는 사진첩을 넘겨 다음 페이지를 펼쳤고 거기엔 은채가 한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으며 둘 다 행복해 보였지만 할아버지는 그 사진을 오래 보지 못하고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완고했어. 고집이 셌지. S그룹 회장의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할 순 없다고, 만약 그 남자를 선택한다면 집안과 인연을 끊겠다고 통보했어.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가 다시 붉어지기 시작했으며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계속했습니다. 은채는 그 남자를 택했어.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라. 아버지, 전 사람을 선택할래요. 돈이나 회사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라고. 그리고 집을 나갔지. 그날 밤이었어. 짐도 거의 안 챙기고 옷 몇 벌만 가방에 넣고 현관문을 나서더라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떨구며 그날을 떠올렸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한 듯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막지 않았어. 자존심이 상했거든. 1년쯤 고생하다 돌아오겠지. 현실을 깨닫고 다시 집에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일부러 찾지도 않았고 연락도 하지 않았지. 내가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자책이 가득했고 주먹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쳤으며 비서실장이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지만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어. 은채는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그제야 불안해지기 시작했지. 사람을 풀어서 찾기 시작했는데 은채는 이름까지 바꾼 상태였어. 서은채에서 김은채로. 주민등록까지 옮겼더라고. 할아버지는 사진첩을 덮으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고 그 한숨 속에 20년의 후회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5년쯤 됐을 때 겨우 찾았어. 은채가 어디 사는지 뭘 하는지. 근데 그때 이미 그 남자는 은채 곁을 떠난 뒤였고 은채는 혼자서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첫째를 바라봤고 첫째는 자신이 그 아이라는 걸 깨달았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사람을 보냈어. 돌아오라고, 다시 집으로 오라고 전하라고 했지. 근데 은채가 뭐라고 했는지 아니? 전 이미 제 길을 선택했어요. 아버지 세계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더라. 그리고 다시는 사람 보내지 말라고, 자기는 김은채로 살 거라고, 아이만 잘 키우면 된다고 했어.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첫째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화가 났어. 여전히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또 몇 년을 그냥 뒀어. 가끔 사람을 보내 멀리서 지켜보게만 했고 직접 나서지는 않았단다. 그 사이에 아이가 둘 더 생겼더라. 너희들이지. 할아버지는 셋째와 둘째를 차례로 바라봤고 셋째는 할아버지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고개만 갸우뚱했습니다. 10년쯤 됐을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임종 직전에 나한테 부탁하셨지. 은채를 꼭 찾아서 화해하라고, 손주들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셨어. 나는 그때도 자존심 때문에 못 갔어. 할머니 장례식에 은채를 부르지도 않았고 할머니는 딸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셨단다. 할아버지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싶었지. 자존심 때문에 딸도 잃고 손주들도 못 보고 아내의 마지막 소원도 못 들어주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은채를 찾기 시작했어. 근데 은채는 이미 이름도 바꾸고 흔적을 다 지운 상태였고 찾는데 또 몇 년이 걸렸단다. 할아버지는 비서실장을 쳐다봤고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습니다. 3년 전 겨우 거처를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접근을 극도로 경계하셔서 직접 만날 수는 없었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은채는 배달 일을 하고 있었어. 중국집에서 오토바이 뒤에 타고 다니면서 짜장면을 배달하더라. 새벽엔 청소 일도 했고 아이들 셋을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할아버지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으며 첫째는 엄마가 그렇게 일했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고 할아버지의 도움을 거부하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느껴졌습니다. 2년 전 은채한테 편지를 보냈어. 직접 만나고 싶다고, 손주들을 보고 싶다고, 이제 화해하자고 썼지. 근데 은채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 대신 편지를 돌려보냈는데 거기에 딱 한 줄만 적혀 있었어. 저희는 행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편지 봉투를 꺼냈고 거기엔 정말 한 줄만 적혀 있었으며 엄마의 악필 글씨가 보였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뒤로 은채는 석 달 전 교통사고로. 할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사무실 안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으며 비서실장과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는 주먹을 쥐고 떨었고 화가 났지만 동시에 슬펐으며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우리한테는 말 안 했어요? 할아버지가 있다는 것도 이런 집안 출신이라는 것도. 첫째의 목소리가 떨렸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은채는 너희가 이 세계를 알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야. 돈이나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굴려 창가로 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고 저 아래 어딘가에서 딸이 고생하며 살았다는 게 가슴 아픈 듯 했습니다. 은채가 끝까지 간직한 게 하나 있었지. 그 반지 말이야. 할아버지가 첫째가 쥔 반지를 가리켰고 첫째는 손바닥을 펴서 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내 증조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란다. S그룹 창업주의 갑오지. 내가 은채한테 집 나갈 때 모든 걸 두고 가라고 했을 때 할머니가 막아섰어. 이것만은 가져가라고. 언젠가 정말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지. 할아버지는 반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불빛에 비춰봤으며 안쪽 각인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반지 안쪽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니? S그룹 로고 옆에 작은 글씨로 가족은 언제나 기다린다라고 새겨져 있어. 증조할머니의 유언이었지. 은채가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이 반지를 주신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첫째는 반지를 다시 받아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으며 정말 희미하게 그런 글씨가 새겨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안 팔았어요. 우리가 너무 배고플 때도 월세 못 낼 때도. 첫째가 울먹이며 말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은채는 알고 있었던 거야. 이걸 팔면 너희가 여기로 오게 될 거라는 걸. 그래서 끝까지 참았던 거지. 진짜 위험할 때까지 말이야. 근데 결국 은채는 이 반지를 쓸 기회조차 없이 떠났어. 교통사고는 너무 갑작스러웠고 현장에서 즉사했다고 들었어. 할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그 소식을 들었을 때를 떠올렸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는 표이였습니다. 부고 기사를 보고 알았어. 김은채라는 이름으로 났는데 사진을 보니 우리 은채더라고. 바로 장례식장으로 갔지만
이미 장례는 끝난 뒤였고 너희들도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었어. 3일을 밤낮으로 찾아다녔는데 월세방도 이미 비워진 상태였고 비서실장이 끼어들어 설명했습니다. CCTV를 추적하고 목격자들을 찾았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중 금은방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아이 셋이 S그룹 갑오 반지를 들고 왔다고. 첫째는 그때 금은방 주인이 전화하던 게 생각났고 자신들을 찾던 사람들이 바로 할아버지 쪽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너희를 찾기 시작했어. 근데 너희가 자꾸 움직이는 바람에 쉽지 않았지. 복지관, 박물관, 여기저기. 겨우겨우 추적해서 오늘 이 국밥집에서 찾은 거란다.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정말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안전해. 더 이상 굶을 일도 쫓겨날 일도 노숙할 일도 없어. 할아버지가 모든 걸 책임질 거야. 할아버지의 약속에 첫째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고 안도감과 동시에 뭔가 잃어버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으며 엄마가 지키려 했던 게 무엇이었는지 생각하니 혼란스러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비서실장에게 뭔가 지시했고 비서실장이 서류 몇 장을 가져왔으며 거기엔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너희를 정식으로 S그룹 후계자로 등록하는 서류야. 서명만 하면 너희는 이 회사의 공식적인 상속인이 되는 거지. 최고의 교육을 받을 거고 최고의 환경에서 살 거고 평생 걱정 없이. 할아버지의 말이 계속됐지만 첫째는 제대로 듣지 못했고 머릿속이 복잡했으며 이게 정말 엄마가 원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조용히 손을 들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행복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고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거야. 힘들었지만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을 거다. 첫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손이 떨렸고 펜을 쥐려 했지만 뭔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으며 이렇게 쉽게 모든 걸 받아들여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다리는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봤고 비서실장은 펜을 건네려 했지만 첫째는 고개를 저으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게 혹시 더 없어요? 편지나 일기나 뭐든. 첫째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비서실장을 쳐다봤고 비서실장이 대답했습니다. 월세방을 정리하면서 유품들을 모두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관 중인데 가져올까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비서실장은 전화를 걸어 뭔가 지시했고 10분쯤 지나자 직원 한 명이 박스 2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스 안에는 엄마의 낡은 옷가지들, 신발, 그릇 몇 개, 그리고 작은 과자 상자 하나가 들어있었고 첫째는 그 과자 상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뛰었습니다. 엄마가 평소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던 바로 그 상자였고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절대 열지 말라고 했던 상자였으며 첫째는 한 번도 그 안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째는 떨리는 손으로 과자 상자를 꺼냈고 뚜껑을 열자 편지 봉투 여러 개가 나왔으며 겉봉에 첫째에게, 둘째에게, 셋째에게라고 쓰여 있었고 거중 하나는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편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고 손을 뻗어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뭐냐고 물었으며 첫째는 조심스럽게 아버지께라고 쓰인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는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그대로 쥐고만 있었으며 열 용기가 나지 않는 듯 했고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었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참 후 할아버지는 봉투를 열고 안에서 편지지 2장을 꺼냈으며 펼치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지 못했고
비서실장이 옆에서 잡아줘야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첫 줄을 읽는 순간부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으며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래도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는 건 제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뜻이겠죠. 아버지 화 많이 풀리셨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갈라졌고 잠시 멈췄다가 다시 계속했습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여서 행복했고, 비록 그 사람이 아이들 셋 두고 떠났지만, 그래도 그때의 선택은 옳았다고 생각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고, 첫째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며, 둘째와 셋째도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제 전부가 됐어요. 가난하지만 우린 행복해요. 첫째는 동생들을 너무 잘 챙겨주고, 둘째는 말은 없지만 착하고, 셋째는 매일 저를 웃게 해줘요. 이보다 더 큰 부자가 어디 있겠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읽다가 웃었고, 울면서 웃는 얼굴이 기묘하게 보였으며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혹시 제가 먼저 가게 되면 배달일이 워낙 위험하니까요. 아이들 부탁드려요. 반지를 찾으면 아이들이 진짜 위험할 때만 쓰라고 했어요. 평소엔 없는 줄 알고 살게요. 그게 행복이니까요. 할아버지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목이 메었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겨우 마지막 줄을 읽었습니다. 아버지도 건강하세요. 원망은 없어요. 아버지도 아버지 방식으로 저를 사랑하셨다는 거 알아요. 다만 서로 방식이 달랐을 뿐이죠. 저는 제 방식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아버지는 편지를 다 읽고 주저앉듯 휠체어에 몸을 기댔으며 한참을 울다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고 비서실장과 다른 직원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첫째는 이제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했고 엄마는 후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행복했다는 걸 알게 됐고 그 사실이 슬프면서도 위로가 됐습니다. 할아버지는 한참 후에야 진정하고 첫째를 바라봤으며 너희도 편지 읽어보라고 말했고 첫째는 자기 이름이 적힌 봉투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고 안에서 편지를 꺼내는 손이 떨렸고 엄마의 악필 글씨가 보이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으며 글씨가 흐려져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고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든든한 첫째, 엄마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야. 엄마가 없어도 너무 걱정하지 마. 너는 충분히 강하고 똑똑한 아이니까. 첫째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고 엄마의 다음 말들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근데 엄마가 제일 걱정되는 게 내가 너무 어른 노릇하려고 할까봐야. 너도 아직 아기야. 동생들 챙기느라 힘들었지? 미안해.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첫째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라고 엄마는 최선을 다했다고 중얼거렸지만 엄마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울고 싶을 땐 울어도 돼.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돼. 엄마가 없어도 할아버지가 계실 거야. 할아버지한테 의지해도 괜찮아. 할아버지는 무섭게 보이지만 사실 따뜻한 분이야. 첫째는 할아버지를 쳐다봤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으며 따뜻하다기보다는 슬퍼 보였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평범하게 웃는 아이였으면 좋겠어. 친구들이랑 놀고 학교 가고 고민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냥 평범한 10살, 11살, 12살로 자라면 좋겠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지 마. 첫째는 그 말을 읽으며 자신이 얼마나 일찍 어른이 돼야 했는지 깨달았고 엄마 없이 지낸 며칠이
몇 년처럼 느껴졌으며 이제 다시 아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엄마의 진심이 담겨 있었고 첫째는 그걸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내가 태어났을 때 처음 안았던 그 순간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걸 받은 것 같았어. 그 마음 지금도 똑같아. 엄마가 없어도 너는 사랑받는 아이야. 할아버지도 동생들도 그리고 하늘에서 엄마도 너를 사랑해. 잊지 마. 첫째는 편지를 다 읽고 가슴에 안았으며 엄마가 그리웠고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으며 엄마 품이 그리웠습니다. 둘째도 자기 편지를 읽고 있었고 조용히 눈물만 흘리고 있었으며 셋째는 편지를 읽지 못해서 첫째가 대신 읽어줘야 했습니다. 우리 막내 공주님, 엄마 많이 보고 싶지? 엄마도 너 보고 싶어? 내가 매일 안아달라고 할 때 귀찮은 척 했지만 사실 그게 제일 행복했어. 첫째가 읽어주는 엄마 편지를 들으며 셋째는 엉엉 울었고 언니 품에 안겨서 엄마 보고 싶다고 외쳤으며 첫째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같이 울었습니다. 엄마는 하늘에서 항상 지켜볼게. 내가 잘 때도 놀 때도 밥 먹을 때도.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셋째는 하늘을 쳐다보며 엄마가 정말 보고 있냐고 물었고 첫째는 그렇다고 엄마가 지금도 우리 보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 아이가 모두 편지를 읽은 후 사무실은 한참 동안 울음소리만 가득했으며 할아버지도 비서실장도 모두가 눈물을 흘렸고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후회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고 떨리는 손을 뻗어 첫째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이번엔 첫째가 피하지 않았습니다. 은채가 너희를 정말 사랑했구나.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제 알겠어. 돈이나 권력보다 너희와 함께 있는 게 더 행복했던 거야.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와 후회가 섞여 있었고 첫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는 후회 안 했다고 우리랑 행복했다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을 흘렸고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하지만 은채가 원한 방식으로 할게. 너희를 재벌 후계자로 키우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할아버지의 말에 첫째는 놀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원한다면 평범한 동네에서 평범한 학교를 다니며 친구들한테는 비밀로 하고 살 수 있어. 그냥 할아버지가 돌봐주는 아이들로만 알려지는 거지. S그룹 후계자라는 걸 숨기고 말이야. 할아버지의 제안에 첫째는 잠시 생각했고 그게 엄마가 원한 삶에 더 가까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동생들을 쳐다봤습니다. 둘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돈 많은 거보다 그냥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셋째도 고개를 끄덕이며 오빠 말이 맞다고 했고 첫째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돼요? 할아버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은채가 원한 게 그거였다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를 S그룹 본사 옆 호화 아파트에 살게 하고 특급 과외를 시키고 영재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평범한 동네 평범한 학교를 보낼게. 친구들한테는 그냥 할아버지가 키우는 아이들이라고만 하고 S그룹이라는 건 비밀로 하자. 할아버지의 약속에 첫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엄마가 지키려 했던 평범함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자 등록은?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나중에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때 결정하게 하겠다고 말했고, 지금은 그냥 평범한 아이들로 살게 하겠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은 시킬 거야. 공부도 하고 예의범절도 배우고 여러 경험도 하게 해줄게. 다만 강요하지 않을 거고 너희가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도와줄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첫째는 감사하다고 인사했고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당연한 거라고 오히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은채한테 미안한 마음을 너희한테라도 갖고 싶어? 딸을 잃은 건 내 잘못이니까. 적어도 손주들은 제대로 돌봐야지. 할아버지의 다짐에 첫째는 엄마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말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길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비서실장이 앞으로 일정을 설명했고 일단 오늘은 호텔에서 묵고 내일부터 집을 알아보고 학교 전학 절차를 밟고 필요한 물건들을 사고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모든 게 꿈만 같았고 며칠 전만 해도 노숙하며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재벌 회장 손주로 호텔에서 묵게 됐다는 게 믿기지 않았으며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없다는 현실이 더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고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으며 그걸 첫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 할머니 유품이야. 은채 엄마 그러니까 너희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은채한테 주라고 하셨는데 전하지 못했어. 이제라도 너한테 주고 싶구나. 첫째는 목걸이를 받아들고 햇빛에 비춰봤으며 작은 펜던트에 사진이 들어 있었고 거기엔 젊은 여자가 아기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게 할머니랑 은채야. 은채가 돌 때 찍은 사진이지. 할아버지의 설명에 첫째는 사진 속 아기가 엄마라는 게 신기했고 엄마도 한때는 이렇게 작고 귀여운 아기였다는 게 새삼스러웠으며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했을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도 은채를 무척 사랑하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은채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할아버지는 다시 눈물을 흘렸고 첫째는 목걸이를 목에 걸며 할머니와 엄마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1년이 흘렀고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새 아이의 삶도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평범한 아파트 단지, 오래되진 않았지만 고급스럽지도 않은 그런 곳에 삼남매는 자리를 잡았고 이웃들은 그저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키우는 집이라고만 알고 있었으며 누구도 그 할아버지가 S그룹 회장이라는 걸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11살이 됐고 동네 초등학교 5학년에 다니고 있었으며 처음엔 친구 사귀기가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PC방에 가서 게임도 하고 엄마가 바랐던 평범한 11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8살이 됐고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입을 닫고 있지는 않았으며 가끔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도 했고 친구 1명 정도는 사귀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셋째는 이제 6살이 됐고 유치원에 다니며 매일 새로운 노래를 배워와서 집에서 불러댔으며 엄마 생각을 하며 우는 날도 있었지만 점점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주말이면 할아버지가 방문했고 운전기사 없이 직접 평범한 승용차를 몰고 왔으며 정장 대신 편한 옷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국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고 그 국밥집은 1년 전 벤츠 행렬이 나타났던 바로 그곳이었으며 사장님은 아이들을 볼 때마다 반가워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날 국밥만 먹어요? 비싼 데 가면 안 돼요? 셋째가 투정을 부리자 할아버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가 제일 맛있어. 그리고 너희 엄마 생각도 나고. 국밥을 먹으며 할아버지는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냈고 어렸을 때 은채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그림을 그릴 때는 얼마나 집중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으며 아이들은 몰랐던 엄마의 모습을 알아가며 웃고 울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건강이 많이 안 좋아졌고 휠체어 없이는 움직이기 힘들어졌지만 손주들을 만나는 날만큼은 기운이 나는 듯 했으며 아이들 얼굴을 보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할아버지가 평소보다 일찍 찾아왔고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으며 첫째를 따로 불러둘 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파트 옥상 정원으로 올라간 할아버지는 벤치에 앉아 서울 하늘을 바라보았고 첫째는 옆에 앉아 할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너 이제 많이 컸구나. 1년 전만 해도 겁에 질린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웃을 줄도 알고. 할아버지의 말에 첫째는 웃으며 할아버지 덕분이라고 대답했고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내 엄마 덕분이라고 정정했습니다. 은채가 너를 잘 키웠어. 강하고 똑똑하고 착한 아이로. 할아버지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야. 할아버지는 품에서 상자를 꺼내 첫째에게 건넸고 열어보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첫째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익숙한 금반지가 들어 있었고 1년 전 할아버지에게 맡겼던 바로 그 반지였으며 엄마가 끝까지 지켰던 갑오였습니다. 이제 내 거다. 원래 내 엄마 거였고 이제는 내가 가져야 해. 할아버지의 말에 첫째는 놀라서 이걸 왜 자기한테 주냐고 물었고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이 반지는 대대로 장손녀에게 물려지는 거야. 내 증조할머니가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은채한테, 그리고 이제 은채가 너한테 물려주는 거지. 첫째는 반지를 받아들고 햇빛에 비춰봤으며 안쪽에 새겨진 가족은 언제나 기다린다라는 글귀가 또렷이 보였습니다. 이걸 팔지는 마라.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야. 이건 단순한 금반지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역사고 사랑의 증표니까. 할아버지의 당부에 첫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절대 팔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언젠가 자기 딸에게도 물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 내 엄마 이야기를 해줘. 돈이나 권력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준 엄마 이야기를 말이야.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고 첫째는 반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건강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첫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얼굴색이 좋지 않았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거야. 걱정 마. 할아버지는 너희 셋 다 장성할 때까지는 꼭 버틸 거니까. 할아버지의 농담 섞인 말에 첫째는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고 할아버지가 영원히 옆에 있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며 언젠가는 또 이별이 온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할아버지가 옆에 있다는 것, 함께 하늘을 보며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엄마가 없는 빈자리를 할아버지가 조금씩 채워주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거기엔 젊은 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어린 은채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으며 행복해 보이는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은채가 5살 때 찍은 거야. 우리 가족이 제일 행복했던 시절이지. 그때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고 첫째는 사진 속 엄마를 보며 저렇게 행복했던 시절도 있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진짜 행복했을까요? 우리랑 살면서요. 첫째의 질문에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랬을 거야. 확신해. 은채 편지에도 그렇게 썼잖아. 너희가 있어서 행복했다고. 가난해도 힘들어도 너희랑 함께여서 행복했던 거야. 할아버지의 확신에 찬 대답에 첫째는 안도했고 엄마가 후회하지 않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받은 것 같았으며 그게 위로가 됐습니다. 너희 엄마는 강한 사람이었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고 끝까지 자기 방식을 지켰지. 나는 그런 은채가 자랑스러워.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말이야. 할아버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딸에게 하는 것처럼 중얼거렸고 첫째는 할아버지도 엄마를 정말 사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할아버지는 아이들을 모두 거실에 모았고 특별한 발표가 있다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희한테 말해줄 게 있어. 할아버지가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어. 갑작스러운 발표에 첫째는 놀랐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나이도 많고 건강도 안 좋아서 이제 그만 쉬려고 해. 전문 경영인한테 회사를 맡기고 나는 너희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야. 할아버지의 말에 아이들은 기뻐했고 셋째는 그럼 맨날 올 거냐고 물었으며 할아버지는 웃으며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보다 너희가 더 중요해. 은채를 잃었을 때 깨달았어. 가족보다 중요한 건 없다는 걸. 회사는 누가 해도 되지만 할아버지 역할은 내가 아니면 안 되잖아. 할아버지의 말에 첫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할아버지가 엄마의 교훈을 진짜 배웠다는 걸 느꼈으며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는 게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첫째는 반지를 꺼내 침대에 누워 천천히 들여다봤고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자신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는 게 여전히 신기했습니다. 만약 이 반지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육원에 흩어져서 서로 만나지 못했을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까 생각하니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였고 이 반지가 아이들을 구할 거라는 걸 믿었으며 진짜 위험할 때만 쓰라고 했고 결국 그 말대로 됐습니다. 첫째는 반지에 입맞춤을 하며 엄마한테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잘 살고 있어. 할아버지도 우리 잘 챙겨주시고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생겼어. 엄마가 걱정하지 않아도 돼. 반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엄마가 들었을 거라고 믿었고 하늘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였고 엄마가 살아있을 때 함께 보던 그 별이 생각났으며 엄마가 별이 됐다고 셋째한테 말해줬던 게 떠올랐습니다. 1년이 지나며 달라진 건 환경만이 아니었고 아이들의 마음도 조금씩 변했습니다. 처음엔 할아버지를 경계했고 S그룹이라는 이름이 부담스러웠으며 재벌가의 손주라는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자신들을 정의하는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손주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였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행복이라는 걸 배웠으며 돈이나 권력은 그저 도구일 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첫째는 학교에서 반장 선거에 나갔고 당선됐으며 친구들은 첫째가 착하고 책임감이 있어서 뽑았다고 했지 재벌 손녀라서 뽑은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 친구들은 첫째가 누구의 손주인지 몰랐고 그냥 평범한 친구였으며 그게 첫째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둘째는 학교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았고 그린 그림은 엄마였으며 엄마가 웃고 있는 모습을 기억을 더듬어 그렸고 선생님은 따뜻한 그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셋째는 유치원 발표회에서 주인공을 맡았고 할아버지가 객석에서 박수를 쳐줬으며 공연이 끝나고 할아버지한테 달려가 안겼을 때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느 일요일 새 아이는 할아버지와 함께 엄마 산소를 찾았고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공원 묘지에 엄마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련해준 묘지였고 비석에는 사랑하는 딸 서은 채 그리고 새 아이의 엄마라고 새겨져 있었으며 주변엔 엄마가 좋아했다는 코스모스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묘지 앞에 앉아 엄마한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첫째는 학교 이야기를, 둘째는 미술대회 이야기를, 셋째는 유치원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손주들이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으며 은채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 생각했습니다. 엄마, 우리 할아버지 만났어.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좋아. 엄마 닮았어. 눈이랑 웃는 거랑. 첫째가 말하자 할아버지는 뒤에서 눈물을 훔쳤고 아이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묘지를 떠나며 첫째는 뒤돌아봤고 엄마가 평화롭게 쉬고 있는 것 같았으며 더 이상 배달 일도 청소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있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첫째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은채는 좋은 엄마였어. 너희한테도 나한테도 큰 가르침을 줬지.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말이야. 첫째는 고개를 끄덕이며 엄마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셋째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 지금 행복해?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하늘에서 너희 보면서 행복해하고 계실 거야. 할아버지랑 너희가 잘 지내는 거 보면서 말이야. 셋째는 그 대답에 만족했는지 웃으며 창밖을 바라봤고 하늘에 대고 손을 흔들며 엄마 사랑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날 밤 첫째는 일기를 썼고 엄마한테 쓰는 편지처럼 적어 내려갔습니다. 엄마, 오늘 산소 다녀왔어. 코스모스 정말 예뻤어. 엄마가 좋아할 것 같아. 우리 요즘 잘 지내. 할아버지도 우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학교도 재미있고 친구들도 좋아. 엄마가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따로 떨어지지 않았어. 셋이 계속 같이 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엄마가 남긴 반지 할아버지가 다시 줬어. 평생 간직할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 딸한테 줄 거야. 엄마 이야기랑 같이. 엄마 보고 싶어. 근데 엄마가 우리 잘 키워줘서 고마워. 우리 강하게 자랐어. 엄마 덕분이야. 사랑해, 엄마. 일기를 다 쓰고 첫째는 반지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고 불빛에 반짝이는 반지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반지는 단순한 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고 가족의 역사고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몇 년이 더 흐른 뒤 첫째가 18살이 됐을 때 할아버지가 정식으로 반지를 물려주는 의식을 열었고 가족들만 모인 작은 행사였지만 의미가 깊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많이 늙었고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샜으며 휠체어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지만 그날만큼은 기운을 내서 일어나 첫째 손가락에 직접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이제 내 거다. 내 엄마가, 내 할머니가, 내 증조할머니가 끼웠던 이 반지를 내가 이어받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내 딸한테 물려줘. 우리 가족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거지. 할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에 첫째는 눈물을 흘렸고 반지를 끼고 할아버지를 꼭 안았으며 약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첫째는 반지를 끼고 거울을 봤고 손가락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엄마를 떠올리게 했으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엄마 자랑스러워. 첫째는 미소 지으며 반지에 입 맞췄고 엄마한테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도 엄마처럼 살게.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르쳐 줄게.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